1328년 프랑스 왕이 후계자 없이 죽습니다. 왕좌는 비었고 두 나라가 동시에 손을 뻗었죠. 프랑스와 잉글랜드, 이 싸움은 무려 116년을 끌었습니다. 그 긴 전쟁의 한복판에 17살 소녀가 나타납니다.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군대를 이끌겠다고 나섰죠.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그녀는 200일 넘게 포위된 도시를 단 9일 만에 해방시켰습니다. 승리의 아이콘이 된 그녀는 결국 화영대에서 불타 죽었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00년 전쟁, 그 긴 악몽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1328년 프랑스 왕 샤를 4세가 숨을 거둡니다. 문제는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왕좌는 텅 비었고 프랑스 귀족들은 급하게 머리를 맞댑니다. 누굴 왕으로 앉힐 것인가? 그들은 사촌인 필리프 6세를 밀어붙이기로 결정했어요. 혈통도 괜찮고 프랑스 귀족이니까 통제하기도 쉬울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 잉글랜드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섭니다. 에드워드 3세였죠. 잠깐, 내 어머니가 샤를 4세 여동생인데 혈통으로 따지면 내가 더 가깝잖아. 그는 자신이야말로 프랑스 왕위의 정통 계승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필리프 6세는 샤를 4세의 사촌이었지만 에드워드 3세는 외손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에드워드 3세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잉글랜드를 통째로 합친 거대한 제국, 그 꼭대기에 자기가 서고 싶었던 겁니다. 두 나라를 아우르는 황제의 꿈이었죠. 하지만 프랑스 귀족들은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잉글랜드 왕이 프랑스까지 지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결국 필리프 6세가 왕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해요. 과거 노르만 왕조 시절부터 내려온 이상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1066년 노르만 정복 이후 잉글랜드 왕들은 프랑스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노르망디, 앙주, 아키텐 같은 지역들이었죠.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는 프랑스 왕의 신하였던 겁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신하, 이 기형적인 이중 구조가 시한폭탄이었어요. 게다가 상황은 더 복잡했습니다. 잉글랜드가 프랑스 내에 가진 영토가 프랑스 왕 직할지보다 넓어졌거든요. 신하가 주인보다 땅을 더 많이 가진 셈이었죠. 필리프 6세 입장에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고 불씨는 이미 지펴진 거였습니다. 필리프 6세는 에드워드 3세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주장하며 설치는 게 눈의 가시였죠. 그래서 칼을 빼들기로 합니다. 프랑스 내 잉글랜드 영토를 몰수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거기에 더해 잉글랜드의 골칫거리인 스코틀랜드를 은근슬쩍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스코틀랜드는 당시 잉글랜드와 끊임없이 싸우던 나라였거든요. 에드워드 3세 입장에선 정면으로 얻어맞은 겁니다. 영토는 뺏기겠다, 뒤통수는 맞겠다, 참을 수가 없었죠. 그는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타겟은 프랑스 경제의 심장, 플랑드르 지역이었어요. 이곳은 당시 유럽 최대 모직물 공업지대였습니다. 천을 만들어 팔아 떼돈을 버는 곳이었죠. 플랑드르 상인들은 유럽 전역에 옷감을 팔았고 그 돈이 고스란히 프랑스 왕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원료인 양모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잉글랜드였어요. 잉글랜드는 양 키우기 좋은 목초지가 많았고 양모 생산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플랑드르는 그 양모를 수입해서 천을 짰던 거죠. 에드워드 3세는 이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양모 수출을 전면 금지시켜버린 겁니다. 한 톨도 플랑드르로 보내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플랑드르 상인들은 패닉에 빠졌죠. 공장은 돌아가지 않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돈줄이 완전히 끊겼으니까요. 거리엔 실업자가 넘쳐났고 상인들은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드워드 3세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가 돈을 댈 테니 프랑스 좀 밟아주십시오. 경제 제재가 전쟁 자금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필리프 6세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자기 경제 기반이 흔들리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그도 똑같이 맞불을 놓았습니다. 잉글랜드가 소유한 기엔 지방, 그러니까 보르도를 몰수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보르도는 유럽 최대 와인 생산지였어요. 당시 잉글랜드 귀족들은 보르도 와인에 미쳐 있었고 그 무역으로 막대한 돈이 오갔죠. 잉글랜드 경제의 핵심 요충지였던 겁니다. 이건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두 나라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에드워드 3세는 고민에 빠집니다. 병력으로 따지면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인구도 더 많고 영토도 넓고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도 몇 배는 차이 났죠. 정면 승부는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어요. 프랑스 마을과 도시를 닥치는 대로 불태우고 주민들을 학살하는 겁니다. 이걸 슈보쉐 약탈전이라고 불렀어요. 기병들이 떼를 지어 마을로 들이닥쳐서 집을 불태우고 곡식을 빼앗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어요. 프랑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였죠. 너희 왕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 왕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심리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믿지 않게 만들면 필리프 6세의 통치 기반이 흔들릴 거라 계산했던 겁니다. 동시에 경제적 타격도 노렸어요. 마을을 태우고 농토를 망가뜨리면 필리프 6세가 걷어들일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전쟁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프랑스 땅을 황폐화시키면 나중에 프랑스군이 반격할 때 식량과 자원을 조달하기도 어려워지죠. 필리프 6세는 이 도발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 3세가 원하는 건 결전이었어요. 프랑스군을 끌어내서 한 방에 승부를 보려던 거죠. 하지만 필리프 6세는 성문을 걸어 잠그고 방어선을 꽁꽁 지키며 지구전을 펼쳤습니다.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땅을 마음껏 휘젓고 다녔지만 정작 결정타를 날리지 못했어요. 성은 함락시키지 못하고 프랑스군은 싸워주지 않고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죠. 군대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결국 3년 만에 철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3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막대한 빚을 지면서까지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이탈리아 은행가들한테 돈을 빌리고 플랑드르 상인들한테 지원을 받고 동맹 세력을 규합했죠. 군대를 다시 정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보급품을 쌓아뒀습니다. 그리고 1346년 그는 아들 흑태자와 함께 노르망디에 상륙합니다. 이번에도 약탈과 파괴가 시작됐어요. 프랑스군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필리프 6세는 이번엔 참지 못했죠. 필리프 6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땅을 불태우고 다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그는 3만이 넘는 대군을 소집했어요. 반면 잉글랜드군은 1만 명 규모였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압도적이었죠. 필리프 6세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중무장한 기사단도 있었고 제노바에서 온 최정예 석궁 용병들도 있었어요. 이번엔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였죠. 두 군대는 크래시라는 지역에서 마주쳤습니다. 에드워드 3세는 지형을 잘 활용했어요. 언덕 위에 방어진을 치고 병사들을 배치했죠. 프랑스군이 올라오려면 진창을 해치고 언덕을 올라와야 했습니다. 전투 전날 비가 내렸거든요. 땅은 질퍽거렸고 프랑스군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프랑스 측 제노바 석궁 용병들의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빗물에 젖어서 시위가 늘어난 겁니다. 사거리도 짧아지고 위력도 떨어졌죠. 용병들은 이대로는 싸울 수 없다며 전장을 이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기사단이 이걸 비겁한 행동으로 봤어요. 저 겁쟁이들이 도망가려 한다. 분노한 기사들은 아군인 용병들을 말로 짓밟으며 무리하게 돌격했습니다. 이게 결정적 실책이었어요. 전열이 완전히 엉망이 됐거든요. 용병들은 짓밟혀 죽고 기사들은 제대로 대형도 갖추지 못한 채 언덕으로 달려들었죠. 그때 잉글랜드군의 신무기가 등장합니다. 장궁이었어요. 이 무기는 석궁보다 발사 속도가 5배나 빨랐습니다. 석궁은 한 발 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장궁은 연속으로 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사거리도 길었죠. 프랑스 기사들이 화살 사거리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하늘이 검어질 정도로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기사들은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화살은 갑옷 틈새를 뚫고 들어갔고 말들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진창이 된 언덕을 올라오던 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앞에서 쓰러진 기사와 말들이 뒤따르는 병력을 가로막았어요. 그래도 프랑스 기사들은 계속 돌격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무려 15번이나 돌격을 반복했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화살비에 맞아 쓰러지고 진창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학살당했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프랑스는 왕의 친동생을 포함해 수많은 귀족을 잃었어요.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죠. 잉글랜드는 이 승리를 발판 삼아 항구 도시 칼레를 점령했습니다. 프랑스 본토에 교두보를 확보한 겁니다.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기울었어요. 크래시 전투 이후 유럽 전역에 재앙이 찾아옵니다. 흑사병이었어요. 페스트라고도 불리는 이 전염병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시체를 치울 사람도 없어서 거리에 쌓여갔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전쟁은 강제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양쪽 다 싸울 병력이 남아나질 않았거든요. 약 7년간 전쟁은 중단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은 자를 묻느라 바빴고 무너진 경제를 복구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 1355년 전염병이 잦아들면서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엔 세대가 바뀌었어요. 에드워드 3세의 아들 흑태자와 필리프 6세의 아들 장 2세의 대결이었습니다. 흑태자는 검은 갑옷을 입고 전장을 누볐는데 그 모습이 워낙 인상적이어서 붙은 별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1355년 가을, 흑태자는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 남부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무려 1000km를 휩쓸며 마을이란 마을은 다 불태웠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건물을 무너뜨렸죠. 100년 전쟁 역사상 가장 극심한 파괴 행위였다고 기록될 정도예요. 프랑스 남부는 말 그대로 초토화됐습니다. 농민들은 집을 잃고 떠돌았고 도시들은 폐허가 됐죠. 흑태자의 약탈 행진은 단순히 물리적 파괴만이 아니었어요. 프랑스인들의 마음속에 공포를 심는 거였습니다. 잉글랜드군이 온다는 소리만 들려도 사람들은 도망쳤죠. 프랑스의 새 왕 장 2세는 이걸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필리프 6세가 크레시에서 참패한 걸 똑똑히 봤거든요. 이번엔 다르게 싸워야 했어요. 장 2세는 대규모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귀족들을 불러 모으고 용병들을 고용하고 병력을 정비했죠. 그리고 흑태자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흑태자는 약탈은 잘했지만 보급이 문제였어요. 너무 깊숙이 들어온 데다 짐도 많았죠.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장 2세의 대군이 바짝 추격해오자 흑태자는 북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1356년 두 군대는 푸아티에 지역에서 마주쳤습니다. 장 2세는 크레시의 교훈을 잊지 않았어요. 기병 돌격이 문제였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번엔 전술을 바꿨습니다. 기병 대신 보병 중심으로 싸우기로 한 겁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천천히 전진하면서 방어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었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번엔 달랐죠. 장 2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크레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기병 돌격 대신 보병을 앞세워 천천히 전진하기로 했어요. 무거운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빽빽한 대형을 이루고 걸어가면 화살을 막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초반엔 효과가 있었어요. 잉글랜드군의 화살이 쏟아졌지만 갑옷과 방패가 대부분을 막아냈죠. 프랑스군은 조금씩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언덕을 오르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던 겁니다. 병사들은 금방 지쳐버렸죠.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게다가 계속 쏟아지는 화살 세례 때문에 대형도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프랑스군은 밀고 나갔어요. 수적 우위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이 터집니다. 프랑스군 일부 귀족 부대가 전투 도중 무단 이탈한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어떤 기록은 겁을 먹었다고 하고 어떤 기록은 왕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고 하죠. 이유야 어쨌든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전열이 무너졌어요. 빈 공간이 생기고 대형이 흔들리고 병사들은 혼란에 빠졌죠. 흑태자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리 숨겨둔 매복 부대를 풀었어요. 프랑스군 후방을 급습한 겁니다. 앞에서는 화살이 쏟아지고 뒤에서는 기습을 당하니 프랑스군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누굴 쳐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대형은 급격히 붕괴됐고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장 2세는 끝까지 용감하게 싸웠어요. 왕으로서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적진 한가운데서 싸웠죠. 하지만 점점 포위당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마지막엔 왕과 몇 명만 남았어요. 잉글랜드 기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 2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는 천천히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기사에게 건넸어요. 항복의 표시였습니다. 국왕이 적군에게 생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프랑스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어요. 왕이 포로가 되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소식이 퍼지자 프랑스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나라는 방향을 잃었고 귀족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잉글랜드는 이 승리로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왕을 인질로 잡았으니 원하는 걸 다 요구할 수 있었죠. 프랑스는 왕을 돌려받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막대한 몸값을 내고 영토도 떼어줘야 했죠. 1360년 평화조약이 맺어졌어요. 잉글랜드는 프랑스 서남부 거의 전체를 손에 넣었습니다. 프랑스는 반토막이 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 2세의 아들 샤를 5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샤를 5세는 아버지와 달리 머리가 좋았어요. 정면 승부를 피하고 게릴라전을 펼쳤죠. 조금씩 영토를 되찾아갔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프랑스는 많은 땅을 회복했어요. 하지만 샤를 5세가 죽고 아들 샤를 6세가 왕위를 이으면서 또 문제가 터집니다. 샤를 6세는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했어요. 발작을 일으키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국정을 돌볼 수 없었죠. 왕이 미쳐버린 겁니다. 그러자 프랑스 귀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왕이 제정신이 아니니 누가 나라를 이끌 것인가를 놓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두 파벌로 나뉘었어요. 부르고뉴파와 아르마냐크파였죠.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칼을 뽑았습니다. 프랑스는 내전 상태에 빠졌어요. 이 틈을 타 잉글랜드의 헨리 5세가 쳐들어왔습니다. 젊고 야심찬 왕이었죠. 그는 프랑스가 분열된 지금이 기회라고 봤어요. 1415년 헨리 5세는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아젠쿠르라는 곳에서 프랑스군과 맞붙었죠. 프랑스군은 또다시 숫자로는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크레시, 푸아티에와 똑같았습니다. 프랑스 기사들은 진창에 빠져 허우적댔고 잉글랜드 장궁병들의 화살비에 쓰러졌죠. 더 치욕적인 일도 벌어졌어요. 무거운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진흙에 빠져 일어나지 못하자 잉글랜드 경보병들이 달려들어 단도로 찔러 죽였습니다. 기사의 명예고 뭐고 없었어요. 그냥 도축당했죠. 아젠쿠르 전투는 프랑스에게 완벽한 재앙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귀족이 죽었고 군대는 완전히 붕괴됐어요. 승리한 헨리 5세는 파죽지세로 프랑스를 밀어붙였습니다. 도시들이 하나둘 함락됐고 프랑스는 속수무책이었죠. 그리고 1420년 헨리 5세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트루아 조약이었어요. 이 조약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헨리 5세가 샤를 6세의 딸과 결혼하고 샤를 6세가 죽으면 헨리 5세와 그 후손이 프랑스 왕위를 계승한다는 거였죠. 프랑스가 잉글랜드에 흡수되는 겁니다. 왕세자였던 샤를 7세는 하루아침에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했어요. 자기 나라 왕이 될 수 없게 된 겁니다. 프랑스는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 벌어집니다. 1422년 헨리 5세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전쟁터에서 병에 걸려 3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2달 뒤엔 샤를 6세도 죽었죠. 그러자 기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트루아 조약에 따라 헨리 5세의 아들이 프랑스와 잉글랜드 두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생후 9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두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헨리 6세라고 불렸죠. 한편 샤를 7세는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부지방에서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암울했어요. 군대는 약했고 돈은 없었고 귀족들은 분열되어 있었죠. 잉글랜드군은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도시들을 하나둘 점령해갔고 프랑스는 점점 좁아졌어요. 샤를 7세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관식도 못 치렀고 정통성도 인정받지 못했죠. 이대로 가면 프랑스는 정말 사라지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1429년 17세의 시골 소녀가 나타났어요. 잔 다르크였죠. 그녀는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천사 미카엘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프랑스를 구하고 샤를 7세를 왕좌에 앉히라고요.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시골 처녀가 무슨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건지 미친 게 아니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잔 다르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네 수비대장을 설득했어요. 저를 왕세자께 보내주세요.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결국 수비대장이 허락했고 잔 다르크는 남장을 한 채 500km를 이동해 샤를 7세가 있는 신옹성으로 향했습니다. 적군 영토를 가로질러야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 여정이었어요. 신옹성에 도착한 잔 다르크를 샤를 7세는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신의 사자인지 확인하려던 거죠. 샤를 7세는 평범한 옷을 입고 신하들 사이에 숨었어요. 대신 다른 사람을 왕좌에 앉혔죠. 잔 다르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왕좌를 보지도 않았어요. 신하들 사이를 걸어가더니 샤를 7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카, 제가 당신을 랭스로 모셔가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죠.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어떻게 왕을 알아본 거지? 이후 잔 다르크는 더 가혹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처녀성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당시엔 마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처녀여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신학자들도 불러 며칠간 신문했습니다. 이단 사상은 없는지 악마에 홀린 건 아닌지 캐물었죠. 잔 다르크는 모든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군대를 이끌 권한을 얻었어요. 절망에 빠진 프랑스군에게 강력한 구심점이 생긴 겁니다. 잔 다르크가 처음 투입된 곳은 오렐레앙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었어요. 오를레앙이 무너지면 프랑스 남부로 가는 길이 완전히 열리거든요. 잉글랜드군은 이미 200일 넘게 오를레앙을 포위하고 있었죠. 식량은 바닥났고 사람들은 굶주렸고 함락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프랑스군은 사기가 바닥이었어요. 이미 수십 년간 계속 져왔잖아요. 크레시에서 졌고 푸아티에에서 졌고 아젠쿠르에서 또 졌죠. 우린 안 돼. 잉글랜드를 이길 수 없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흰 갑옷을 입은 소녀가 나타난 겁니다. 잔 다르크는 깃발을 들고 최전선에 섰어요.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오세요. 병사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죠. 저 어린 소녀가 뭘 안다고? 하지만 잔 다르크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화살이 날아와도 포탄이 터져도 깃발을 흔들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병사들은 그 모습에 용기를 얻었죠. 신의 사자가 저렇게 용감한데 우리가 겁먹을 수 있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군은 공격에 나섰어요. 잔 다르크는 공성전에서 어깨에 화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피가 쏟아졌죠. 병사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잔 다르크는 화살을 뽑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싸워요. 그리고 다시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갔죠. 이 장면을 본 병사들은 완전히 미쳤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신의 사자다. 엄청난 기세로 돌격했어요. 잉글랜드군은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저오기만 하던 프랑스군이 갑자기 사자처럼 덤벼드니까요. 200일 넘게 버티던 포위망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잔 다르크가 참전한 지 단 9일 만에 오를레앙이 해방됐습니다. 기적이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이 소식은 프랑스 전역에 퍼졌죠. 신이 우리 편이다. 잔 다르크가 우리를 구했다. 프랑스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반면 잉글랜드군은 공포에 떨었어요. 마녀가 나타났다. 저 소녀는 뭔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잔 다르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를레앙 이후 연전연승을 거뒀어요. 파테 전투, 잘지 전투, 보제 전투, 어디를 가든 승리했죠. 잉글랜드 영토였던 도시들도 잔 다르크가 오면 성문을 열고 항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프랑스 편이요. 배신이 줄을 이었어요. 마침내 잔 다르크는 샤를 7세를 랭스까지 인도했습니다. 랭스 대성당은 역대 프랑스 왕들이 대관식을 치르던 곳이었어요. 샤를 7세는 여기서 정식으로 왕관을 썼죠. 정통성을 확립한 겁니다. 잔 다르크는 대관식장에서 왕 옆에 섰습니다. 깃발을 들고요. 이 깃발은 고난을 함께 했으니 영광도 함께 할 자격이 있습니다. 프랑스 백성들은 잔 다르크를 성녀로 추앙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샤를 7세는 대관식 이후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전쟁을 계속하는데 소극적이 된 거예요. 왕관을 썼으니 이제 됐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잔 다르크는 계속 싸우고 싶었어요. 파리를 탈환해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지만 샤를 7세는 주저했죠. 지원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잔 다르크는 부족한 병력으로 파리 공격에 나섰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원이 없으니 보급도 부족하고 병력도 적었죠. 공격은 실패했고 잔 다르크는 다리에 화살을 맞고 후퇴해야 했습니다. 첫 패배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잔 다르크도 지네. 신의 사자라는 후광이 조금씩 흐려졌죠. 귀족들 사이에서도 잔 다르크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시골 처녀 주제에 왕 옆에서 설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질투와 시기가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1430년 5월 잔 다르크는 콩피에뉴라는 도시를 지키기 위해 출전했습니다. 부르곤 유파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부르곤 유파는 프랑스 귀족이었지만 잉글랜드 편이었어요. 전투가 벌어졌고 잔 다르크는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후퇴 명령이 떨어졌어요. 잔 다르크는 병사들을 안전하게 성 안으로 들여보내려 했죠. 후위에서 적을 막으며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거의 다 들어갔을 때였어요. 갑자기 성문이 내려왔습니다. 잔 다르크가 아직 밖에 있는데도요. 배신이었죠. 누가 명령한 건지 왜 그랬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백했어요. 잔 다르크는 고립됐고 부르고뉴군에게 포위당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었죠. 결국 그녀는 사로잡혔습니다. 부르고뉴군은 환호했어요. 잔 다르크를 잡았다. 샤를 7세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구출 작전을 펼치거나 몸값을 내고 데려와야 했죠. 잔 다르크는 샤를 7세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샤를 7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출 시도도 없었고 협상도 없었고 심지어 공식 성명조차 내지 않았어요.
완전히 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역사가들은 샤를 7세가 잔 다르크를 부담스러워했다고 말해요. 너무 유명해진 잔 다르크가 자신의 권위를 가린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귀족들의 압력 때문이었다고도 합니다. 잉글랜드는 잔 다르크를 손에 넣기 위해 부르고뉴파에게 거액을 지불했어요. 하나만 리브르, 당시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부르고뉴파는 기꺼이 잔 다르크를 넘겼습니다. 잉글랜드의 목적은 명확했어요. 잔 다르크를 마녀로 몰아 처형하는 겁니다. 그러면 프랑스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샤를 7세의 정통성도 흔들릴 거라 계산했죠. 마녀의 도움으로 왕이 된 사람이 진짜 왕이냐, 이렇게 몰아가려던 겁니다. 잔 다르크는 루앙으로 끌려갔습니다. 잉글랜드가 점령한 도시였죠. 그곳에서 종교 재판이 시작됐어요. 재판장은 피에르 코슝이라는 주교였는데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잉글랜드 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던 겁니다. 신문은 5개월 동안 계속됐어요. 매일같이 신학자들이 들어와서 잔 다르크를 몰아붙였죠. 네가 본 환영은 악마가 보낸 것이다. 신이 아니라 사탄의 목소리를 들은 거야.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은 성경에 어긋난다. 이단이다. 온갖 트집을 잡았습니다. 잔 다르크는 교육을 받지 못한 시골 소녀였어요. 하지만 신학자들의 질문에 놀라울 정도로 똑똑하게 대답했습니다. 신이 저를 통해 일하셨다면 옷이 무슨 상관입니까? 신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제가 신의 은총 안에 있는지 묻는다면 모른다고 답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지 않다면 신께서 저를 그 안에 두시길 기도합니다. 재판관들도 당황했어요. 함정 질문에도 걸려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잔 다르크를 죽이기로 결정한 상태였죠. 재판은 형식일 뿐이었어요. 잔 다르크는 감옥에서 끔찍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지냈고 간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죠.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판관들이 협박을 시작했어요. 자백하고 남자 옷을 벗으면 살려주겠다. 거부하면 화형이다. 잔 다르크는 극심한 압박 속에서 결국 서명했습니다. 이단 행위를 했다는 자백서였어요. 살고 싶었던 겁니다. 19살 소녀였으니까요. 재판관들은 그녀에게 여자 옷을 주며 말했죠. 이제 이걸 입어라. 그리고 다시는 남자 옷을 입지 마라. 잔 다르크는 여자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녀는 다시 남자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록에 따르면 간수들이 여자 옷을 빼앗아 버렸다고 합니다. 남자 옷밖에 남지 않았고 잔 다르크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입었던 거죠. 어떤 기록은 간수들이 그녀를 성폭행하려 했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남자 옷을 다시 입었다고도 해요. 이유야 어쨌든 재판관들은 이걸 빌미로 삼았습니다. 약속을 어겼다. 다시 이단 행위를 저질렀다. 사형 판결이 내려졌어요. 1431년 5월 30일 잔 다르크는 루앙 광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한가운데 장작 더미가 쌓여 있었죠. 화형때였어요. 19살 소녀는 기둥에 묶였습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유를 보냈고 어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불이 붙었고 연기가 피어올랐죠. 잔 다르크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죽었습니다. 프랑스를 구한 소녀는 조국에게 버림받고 적에게 화형당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잔 다르크가 사라진 뒤 샤를 7세는 오히려 정신을 차렸죠. 부르고뉴파와 화해하고 군대를 재정비하고 하나씩 영토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프랑스는 마침내 잉글랜드의 마지막 거점을 탈환했고 116년간의 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샤를 7세는 자신의 정통성을 위해 잔 다르크의 명예회복 재판을 열었죠. 그녀를 무죄로 선언하면서요. 100년 전쟁은 기사 계급을 무너뜨렸고 왕권을 강화시켰으며 프랑스와 잉글랜드 양국에 민족이라는 개념을 심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100년 전쟁이 역사에 남긴 건 뭘까요? 단순히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싸웠다 정도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전쟁은 중세 유럽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봉건 영주들이 땅을 쪼개 가지고 있던 시대가 끝나고 왕이 모든 걸 통제하는 중앙집권 국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던 거죠. 전쟁을 치르려면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은 귀족이 아니라 상인과 장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왕은 이들과 손잡았고 덕분에 귀족의 힘은 약해졌죠. 결국 이 전쟁 이후 서양은 절대 왕정 시대로 접어들었고 우리가 아는 국가라는 개념이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쟁은 그렇게 중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 사건이었습니다.